엄마, 저 아저씨는 왜 나랑 똑같이 웃어? 회의실 문이 열리자 4살 문도하가 작은 운동화 소리를 내며 안으로 뛰어들었다. 갑작스럽게 수도관이 터져 어린이집이 조기 하원했고 다연의 동생 다정이 아이를 데리고 회사까지 온 참이었다. 새로 부임한 총괄이사의 첫 인사가 한창이던 회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방금 전까지 박수를 치던 12명의 직원들은 도하와 남태겸을 번갈아 보았다. 짙은 눈썹, 웃을 때 한쪽만 깊게 들어가는 보조개, 생각에 잠기면 아랫입술을 살짝 깨무는 습관까지 놀랄 만큼 닮아 있었다. 다현은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무릎을 책상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지만 아픈 줄도 몰랐다. 내해 동안 가장 두려워했던 장면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태겸은 아이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싱가포르 지사에서 6해를 보내고 대전으로 돌아온 첫날이었다. 그는 대덕 연구개발 특구의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브랜드와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모아 커뮤니케이션의 경영 정상화를 맡았다. 오래된 선배 조병철 대표가 직접 부탁한 일이었고 태겸은 3달 안에 적자를 줄이고 조직을 다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업무만 생각하고 들어온 회의실에서 그는 낯익은 얼굴 하나를 발견했다. 재무팀장 문다현. 이름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저렸지만 정확히 어디서 만났는지는 떠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그녀의 아들이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에서 막 걸어 나온 것처럼 눈앞에 서 있었다. 도아야, 이리 와. 다현은 최대한 태연한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끝이 떨렸다. 도아는 엄마에게 달려가는 대신 태겸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고개를 한껏 뒤로 젖혀 그의 얼굴을 올려다 보았다. 아저씨도 초콜릿 먹으면 여기 들어가요? 아이는 자기 오른쪽 볼을 손가락으로 찔렀다. 태겸의 입가에도 같은 자리에 보조개가 패였다. 몇몇 직원이 웃음을 터뜨렸고 행정팀의 정유리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이사님, 숨겨둔 아들 아니세요? 너무 닮았는데요. 가벼운 농담이었지만 다연의 얼굴에서는 피가 빠져나갔다. 태겸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아이 앞에 한쪽 무릎을 굽히고 눈높이를 맞췄다. 나는 초콜릿을 많이 먹어도 여기가 들어가. 너는 이름이 뭐야? 문도하요. 4살이고 공룡은 스테고사우루스가 제일 좋아요. 아빠는 너무 자연스럽게 나온 질문이었다. 다현은 숨을 들이켰고 다정이 재빨리 도하의 어깨를 감쌌다. 도하야, 엄마 바쁘니까 이모랑 밖에서 기다리자. 그러나 도하는 해맑게 대답했다. 우리 아빠는 멀리 있어요. 엄마가 나중에 다 크면 말해준대요. 회의실의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다. 다현은 아이를 안아 올리며 억지로 웃었다. 아이가 요즘 상상력이 너무 풍부해서요. 동생이 데리고 나가 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사님. 태겸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과할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다현은 마치 들켜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이 이상할 정도로 마음에 걸렸다. 회의가 재개된 뒤에도 태겸은 발표 자료에 집중하지 못했다. 다현이 회사의 현금 흐름과 미수금 현황을 설명할 때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손끝에 머물렀다. 왼손 검지 아래에 옅은 화상 자국이 있었다. 순간 오래된 기억 하나가 짧게 번쩍였다. 뜨거운 물, 하얗게 질린 얼굴, 수도 아래에서 떨리던 손, 그리고 눈물이 많은 어떤 여자. 그러나 장면은 안개처럼 흩어졌다. 태겸은 미간을 좁혔다. 분명 어디선가 그녀를 만난 적이 있었다. 다현은 숫자를 읽는 동안 단 한 번도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회사가 지난해부터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연구단지의 주요 거래처 2곳이 계약을 중단하면서 어떤 비용을 줄였는지, 직원들의 급여일을 지키기 위해 대표가 개인 예금을 얼마나 넣었는지 차분히 설명했다. 평소라면 누구보다 정확하고 침착했지만 오늘은 페이지를 2번 넘기고 같은 문장을 반복했다. 조병철 대표가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보자 다현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겨우 호흡을 고쳤다. 문 팀장님은 숫자만 보는 분이 아닙니다. 조 대표가 태겸에게 말했다. 직원들 사정까지 다 챙겨요. 아이 키우면서도 한 번도 월말 결산을 미룬 적이 없어요. 아이 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시나 봅니다. 태겸의 말에 다현의 손가락이 멈췄다.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한 듯 짧게 대답했다. 정유리가 곁에서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이혼한 지 좀 됐어요. 전 남편이 가끔 도화를 데리러 오기는 하는데 문 팀장님이 거의 다 책임져요. 태겸은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다. 처음 만난 아이가 자신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감정이 드는 건 우스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전 남편이라는 단어가 거슬렸다. 그는 다현의 얼굴을 다시 보았다. 그녀는 서류만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회의가 끝난 뒤 다현은 누구보다 먼저 자료를 챙겨 나갔다. 태겸은 그녀를 불러 세우려다가 그만두었다. 대신 조병철 대표에게 직원 인사기록을 달라고 요청하려 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바꿨다. 사람의 과거를 서류로 훔쳐보는 방식은 싫었다. 그는 업무를 핑계로 다현에게 직접 질문할 기회를 만들기로 했다. 오후 3시 태겸은 전 직원에게 신규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다. 세종시에 들어서는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센터의 통합 브랜드를 수주하기 위해 제안서를 일주일 안에 완성해야 했다. 규모는 작지만 계약에 성공하면 회사가 반년은 버틸 수 있는 중요한 건이었다. 그는 디자인팀, 영상팀, 재무팀에서 한 명씩 핵심 실무자를 뽑겠다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현의 이름을 불렀다. 문 팀장님은 예산과 계약 구조를 맡아주세요. 내일부터 저와 직접 검토하겠습니다. 다현은 즉시 반대했다. 저보다 김 대리가 더 적합합니다. 저는 오후 6시 이후에는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해서 일정에 제약이 있습니다. 야근을 전제로 뽑은 게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일을 끝내는 구조를 만들 겁니다. 이 회사에서 거래처별 원가를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이 문 팀장님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개인 사정 때문에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되는 게 문 팀장님에게 공정한 일입니까? 회의실 안에서 몇 사람이 고개를 들었다. 다현은 반박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그녀는 아이를 키운다는 이유로 스스로 기회를 피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누가 차별하기 전에 먼저 뒤로 물러나면 상처받지 않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태겸은 그녀가 숨고 싶은 곳을 정확히 찔렀다. 알겠습니다. 맞겠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가까이 있으면 들킬 가능성만 커졌다. 그렇다고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었다. 모아 커뮤니케이션은 미혼모였던 자신을 경력 공백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받아준 첫 직장이었다. 도아가 아플 때 재택근무를 허락했고 어린이집 행사가 있는 날에는 조 대표가 먼저 다녀오라고 말했다. 다현에게 이곳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어렵게 되찾은 삶의 기반이었다. 퇴근 무렵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다정은 도아를 데리고 먼저 집으로 갔고 다현은 마감할 결제가 남아 있었다. 사무실에는 태겸과 다현 둘만 남았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태겸은 회의 자료를 정리하다가 그녀의 책상 옆에 놓인 작은 보온병을 발견했다. 연두색 공룡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뚜껑에는 도아 엄마 힘내요라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아이가 쓴 겁니까? 다현은 보온병을 서랍 안으로 밀어 넣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연필을 잡아주셨어요. 좋은 아이 같더군요. 네,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많이 찾습니까? 다현의 표정이 굳었다. 업무와 관계없는 질문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태겸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지만 단단했다.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미안합니다. 오늘 아이가 저를 보고 한 말이 신경 쓰여서 그랬습니다. 아이들은 닮은 사람을 보면 아무 말이나 합니다. 문 팀장님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다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내 해만에 두 사람의 시선이 정면으로 부딪혔다. 태겸의 눈에는 단순한 호기심보다 깊은 의문이 담겨 있었다. 다현은 그 눈빛을 알고 있었다. 오래전 그녀가 뜨거운 커피를 손등에 쏟았을 때도 그는 똑같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라보았다. 그날의 기억이 너무 선명하게 되살아나 가슴이 아팠다. 이사님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죠? 말이 먼저 튀어나왔다. 태겸의 눈이 가늘어졌다. 역시 만난 적이 있군요. 다현은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다. 곧바로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같은 업계에서 일했으니
행사장에서 스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문 팀장님을 보면 자꾸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대로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럼 왜 첫날부터 저를 피합니까? 피한 적 없습니다. 지금도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다현은 책상 아래로 손을 숨겼다. 태겸은 더 묻지 않았다. 그녀가 겁을 먹었다는 사실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어둠이 내려앉은 연구단지의 건물들 사이로 빗물이 흘렀다. 억지로 캐묻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동안 업무에 필요한 신뢰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회사 일로 이사님을 속인 적 없습니다. 회사 일 말고는요. 다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수많은 말을 대신했다. 그날 밤, 태겸은 유성구의 임시 숙소에 돌아와 오래된 노트북을 켰다. 싱가포르로 떠나기 전 사용하던 이메일 계정과 사진 저장소를 열어보려 했지만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았다. 몇 차례 실패한 끝에 복구된 계정에는 내해 전 대전과 공주를 오가며 일했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과학문화축제 홍보 프로젝트, 야외 촬영, 직원 회식,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뇌출혈 소식, 그리고 출국 항공권. 사진을 넘기던 그의 손이 멈췄다. 흐릿하게 찍힌 단체 사진 한쪽에 젊은 다현이 서 있었다. 지금보다 머리가 길었고 웃음은 훨씬 조심스러웠다. 그 순간 기억이 조금 더 선명해졌다. 공주 금강변의 작은 연수원, 창밖으로 들리던 여름비. 술에 취해 무너진 자신을 붙잡던 따뜻한 손, 약혼녀가 다른 사람과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이었다. 태겸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방황했고, 회식이 끝난 뒤 혼자 남아있던 자신에게 누군가 우산을 씌워주었다.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던 여자. 자신보다 더 슬픈 눈으로 바라보던 여자. 그 얼굴이 문다현이었다. 그러나 그 다음 기억은 끊겨 있었다.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새벽에 병원을 향해 달려간 장면. 출국 준비. 정신없이 바뀐 전화번호와 계정. 그리고 누구에게도 제대로 작별하지 못한 시간만 남아 있었다. 태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만약 그날 밤 다현과 자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면 도아의 나이는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다음 날 아침, 다현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다. 도하가 잠든 뒤 몇 번이나 이직 사이트를 열었지만 지원 버튼을 누르지는 못했다. 도망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태겸이 진실을 모르는 동안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어제 그의 눈빛은 이미 절반쯤 답을 찾아낸 사람 같았다. 태겸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회의를 시작했다. 그는 프로젝트의 목표를 명확하게 나눴고 불필요한 야근을 금지했다. 거래처와의 회의도 다현의 어린이집 하원 시간 전에 끝내도록 조정했다. 직원들은 새 이사가 생각보다 합리적이라며 좋아했지만 다현은 그 배려가 더 부담스러웠다. 친절은 미움을 받을 때보다 훨씬 사람을 약하게 만들었다. 점심시간 직전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다. 도아가 갑자기 열이 올라 보호자가 와야 한다는 연락이었다. 다현은 조 대표에게 조퇴를 말하려 했지만 그는 외근 중이었다. 태겸이 통화를 들은 듯 먼저 물었다. 아이에게 무슨 일 있습니까? 열이 난대요. 병원에 데려가야 합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옵니다. 제가 차로 데려다 주죠. 괜찮습니다. 택시를 부르겠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로서 팀원의 긴급 상황을 돕는 겁니다. 제 개인 일입니다. 아이 아버지에게 연락할 수는 없습니까? 다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 사람은 도아 아버지가 아닙니다. 태겸의 표정이 굳었다. 전 남편이 아이 아버지가 아니라는 뜻입니까? 다현은 자신이 또 한 걸음 잘못 내디뎠음을 깨달았다.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몰려왔다. 그녀는 가방을 집어들고 서둘러 사무실을 나갔다. 태겸은 몇 초 망설이다가 우산과 차 열쇠를 챙겨 뒤따라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현은 벽만 바라보았다. 따라오지 마세요. 오늘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어린이집까지만 데려다 주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나도 모르겠습니다. 태겸의 솔직한 대답에 다현이 처음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아이가 아프다는 말을 들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도화를 처음 본 순간부터 남의 아이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연의 눈이 붉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만 기다렸다. 어린이집에 도착했을 때 도아는 보건실 작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태겸을 보자 힘없이 웃었다. 똑같이 웃는 아저씨다. 태겸은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이마에 손을 올렸다. 뜨거운 체온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내려앉았다. 많이 아프니? 공룡은 열나도 안 울어요. 그래도 아프면 울어도 돼. 도아는 잠시 그를 빤히 보다가 작은 손으로 태겸의 손가락을 잡았다. 다현은 그 장면을 보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핏줄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한다면 이런 모습일까 싶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두 사람이 너무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보는 것 같았다. 병원 접수대에서 간호사가 보호자 정보를 확인했다. 다현이 주민등록 번호와 주소를 적는 동안 태겸은 멀찍이 떨어져 있으려 했다. 그러나 도아가 그의 옷자락을 놓지 않아 함께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간호사가 물었다. 아이 생년월일이 2022년 9월 18일 맞죠? 태겸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머릿속으로 날짜를 거꾸로 계산했다. 공주연수원에서의 그 밤은 2021년 12월 말이었다. 출산 시기와 정확히 맞았다. 다현은 그의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접수 서류를 움켜쥔 채 말했다. 이사님, 이제 돌아가 주세요. 문다현 씨. 처음으로 직함이 아닌 이름을 불렀다. 다현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도아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복도 끝에서 아이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다. 다현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내해 동안 혼자 지켜온 비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아직 말할 수 없었다. 태겸이 아이를 원해서가 아니라 책임감 때문에 곁에 남는다면 언젠가 그 책임이 무거워졌을 때 도하가 받을 상처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 질문에 대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면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관계없습니다. 다현은 단호하게 말했지만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떨어졌다. 태겸은 그 눈물을 보며 더 이상 확신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보다 떨리는 숨과 무너지는 표정이 진실에 가까웠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보호자를 불렀다. 다현은 도아를 안고 안으로 들어갔다. 태겸은 복도에 홀로 남았다. 창밖에는 빗물이 유리창을 가득 덮고 있었다. 그는 내해 전 새벽 아무 설명도 남기지 못하고 떠났던 자신의 등을 처음으로 똑바로 바라보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닫힌 진료실 문을 향해 낮게 중얼거렸다. 도아가 내 아들이라면 이번에는 절대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진료가 끝날 때까지 태겸은 복도를 떠나지 않았다. 의사는 단순한 바이러스성 감염으로 보이지만 밤까지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다시 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현이 도아의 외투를 입히는 동안 의사는 가족력을 확인하려고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아버지 쪽에 어릴 때 열성 경련을 한 분이 있습니까? 다현의 손이 멈췄다. 태겸은 문 밖에 서 있었지만 그 질문을 들었다. 그는 6살 때 고열로 경련을 일으켜 며칠 동안 입원한 적이 있었다. 어머니가 지금도 그 일을 이야기하며 감기에 걸리면 유난히 걱정할 정도였다. 잘 모르겠습니다. 다현은 작게 대답했다. 의사는 보호자가 모를 수도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태겸에게는 우연으로 들리지 않았다. 얼굴과 습관, 나이, 이제는 병력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손바닥에 힘을 주었다. 확신이 커질수록 분노보다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다. 도아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그는 아이의 첫걸음도, 첫 생일도, 처음 아팠던 밤도 모두 놓친 셈이었다. 누가 빼앗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모른 채 지나쳐 버린 시간이었다. 다현은 처방전을 받아들고 약국으로 향했다. 도아는 열 때문에 걷기 힘들었는지 태겸 쪽으로 두 팔을 내밀었다. 아저씨, 안아주면 안 돼요? 다현이 말리기도 전에 태겸은 아이를 품에 안았다. 도아는 기다렸다는 듯 그의 어깨에 이마를 기대었다. 작은 몸에서 전해지는 열기와 무게가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했다. 태겸은 아이가 불편하지 않도록 한 손으로 등을 받치고
다른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무거우니까 내려주세요. 무겁지 않습니다. 이사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아픈 아이를 안는데 자격이 필요합니까? 다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4해 동안 혼자 버텨온 밤들이 떠올랐다. 도화가 폐렴으로 입원했을 때 보호자용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던 일, 새벽마다 체온계를 확인하며 울음을 삼키던 일, 어린이집에서 아버지 그림을 그려 오라는 숙제를 받은 아이가 빈 종이를 들고 돌아왔던 날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 모든 순간에 태겸은 없었다. 그런데 오늘 그는 너무 자연스럽게 아이를 안고 있었다. 다현은 그 모습이 원망스러우면서도 눈을 떼지 못했다. 약국 앞 의자에서 기다리는 동안 도하는 잠이 들었다. 태겸은 아이의 눈썹을 바라보다가 무심코 손끝으로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했다. 그 행동을 본 다현이 낮게 말했다. 이러지 마세요. 무엇을 말입니까? 확실하지 않은 감정으로 아이에게 다정하게 굴지 마세요. 어른은 며칠 뒤 잊을 수 있어도 아이는 그렇지 못합니다. 태겸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내가 며칠 뒤 잊을 사람처럼 보입니까? 저는 이사님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현은 입을 다물었다. 태겸은 목소리를 낮췄다.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건 미안합니다. 하지만 모른다는 이유로 계속 외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도하와 내가 관계없다는 말을 믿게 하려면 적어도 당신이 왜 우는지는 설명해 주세요. 설명한다고 달라질 건 없어요. 그 판단을 혼자 하지 마십시오. 혼자 판단하지 않으면 누가 제 아이를 지켜줍니까? 다현의 말에는 오래 쌓인 피로와 분노가 섞여 있었다. 태겸은 처음으로 그녀가 자신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단순히 비밀이 들킬까 봐서만은 아닐 수 있다고 느꼈다. 그녀는 누군가가 나타나 삶의 질서를 흔들고 다시 떠나는 일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때 약국 자동문이 열리고 키가 큰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짙은 남색 점퍼를 입은 배정환이었다. 그는 다현에게서 연락을 받고 경찰서 민원 업무를 마치자마자 달려온 참이었다. 도아 괜찮아? 열이 많이 난다며. 정환은 태겸의 품에 안긴 아이를 보고 걸음을 멈췄다. 태겸 역시 그를 알아보았다. 전날 인사 기록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회의 중 직원들이 말했던 다현의 전 남편, 그리고 회사 앞에서 몇 번 도아를 데리러 왔다는 남자일 가능성이 컸다. 잠결에 눈을 뜬 도아는 정환을 보자 약한 목소리로 불렀다. 정환, 아빠. 태겸의 팔에 순간 힘이 들어갔다. 다현은 아이를 받아들려고 했지만 도아는 태겸의 목을 감은 채 떨어지지 않았다. 정환은 세 사람 사이의 기묘한 긴장을 알아차리고 다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태겸의 굳은 표정을 본 순간 모든 상황을 짐작한 듯 했다. 설마 이 사람이, 정환아,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 다현이 급하게 끊었다. 그러나 태겸은 이미 그 한마디를 들었다. 배정환 씨가 맞습니까? 그런데요. 도하의 아버지입니까? 정환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다현이 간절한 눈빛으로 그를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환은 잠시 입술을 깨물다가 도하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태겸의 품에서 다시 눈을 감고 있었다. 그 모습은 낯선 사람이 보기에도 부자처럼 자연스러웠다. 법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저는 도하 아버지가 아닙니다. 결국 정환이 말했다. 다현의 얼굴이 무너졌다. 태겸은 천천히 그녀를 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던 의심이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의 질문만 남았다. 그럼 내 질문에 다시 대답해 주세요. 문다현 씨.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약국 안의 모든 소리를 눌러버릴 만큼 선명했다. 도아는 정말 내 아들입니까? 약국 안에는 빗물이 자동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남았다. 태겸의 질문을 들은 다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아는 여전히 그의 어깨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고 정환은 두 사람 사이에서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태겸은 답을 재촉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이를 안고 있는 팔에는 자신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다. 문다현 씨, 그가 다시 이름을 불렀다. 도아가 정말 내 아들입니까? 다현은 잠든 아이부터 바라보았다. 열로 붉어진 볼, 가늘게 들썩이는 가슴, 태겸의 셔츠를 꼭 쥔 작은 손이 눈에 들어왔다. 지금 진실을 말하면 앞으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태겸이 어떤 선택을 하든 도아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던 아이로 돌아갈 수 없었다. 지금은 아이가 아픕니다. 다현은 겨우 목소리를 냈다. 이런 곳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언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연락하겠습니다. 또 피하려는 겁니까? 태겸의 목소리에 억눌린 감정이 번졌다. 다현은 고개를 들었다. 피하는 게 아니라 순서를 지키려는 겁니다. 이 아이는 누군가의 의심을 풀기 위한 증거가 아니에요. 먼저 집에 데려가 쉬게 해야 합니다. 태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말이 옳았다. 그는 도하의 존재를 알아내는 데만 매달린 나머지 아이가 환자라는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도하를 다현에게 넘겼다. 아이가 품에서 떨어지는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이 몰려왔다. 오늘 밤 안으로 연락해 주세요. 약속할 수 없습니다. 다현 씨, 태겸이 직함을 빼고 불렀다. 그 부름에 다현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저는 내 해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사님이 돌아오기를 바란 적도 없고 아이를 보여드릴 생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몇 시간 더 기다리는 일쯤은 견디세요. 그녀는 도화를 아는 채 약국을 나섰다. 정환이 뒤따라가려 하자 태겸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잠깐 이야기합시다. 정환은 다현의 뒷모습을 확인한 뒤 한숨을 쉬었다. 여기서 이러시면 다현이 더 힘들어집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무엇을 말입니까? 도화가 내 아들이라는 것. 정환의 표정이 굳었다. 그러나 그는 쉽게 입을 열지 않았다. 그건 제가 대답할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다현 씨와 결혼했고 도화가 당신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아버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왜 그런 결혼을 했는지는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설명할 수 있어도 하지 않을 겁니다. 왜죠? 당신이 오늘 처음 나타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정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다현이가 임신했을 때 울면서 병원에 가던 날도, 출산 직전까지 일하던 날도, 도화가 새벽마다 울어 잠을 못 자던 날도 당신은 없었습니다. 몰랐다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아요. 태겸의 얼굴이 굳었다. 내가 모르게 된 이유부터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알려줄 사람은 다현이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다현이는 돈을 요구한 적도 당신을 찾겠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락하라고 해도 끝까지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습니까? 그게 바로 당신이 직접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정화는 태겸의 손을 떼어냈다. 그리고 도화 앞에서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세요. 아이는 당신을 오늘 처음 봤지만 벌써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만큼 어른의 행동에 쉽게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태겸은 약국 밖으로 나가는 정환을 붙잡지 않았다. 그의 말은 불쾌했지만 반박할 수 없었다. 태겸은 창가에 서서 세 사람이 택시에 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다현은 끝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저녁, 다현의 집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해열제를 먹은 도화는 금세 잠들었지만 열은 쉽게 내려가지 않았다. 다현은 젖은 수건으로 아이의 목과 겨드랑이를 닦아주며 체온계를 몇 번이나 확인했다. 정화는 거실 소파에 앉아 다현의 눈치를 살폈다. 잠시 후 전미소도 퇴근길에 들렀다. 미소는 정환과 오래 교제해 온 사람이자 도하의 대모처럼 아이를 돌봐온 친구였다. 다현이 미혼모로 아이를 낳겠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손을 잡아준 사람도 미소였다. 결국 만났구나. 미소가 낮게 말했다. 다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얼굴만 봐도 알았을 텐데. 정환이 한숨을 쉬었다. 도하는 어릴수록 더 그 사람을 닮아가잖아. 그래서 회사에 데려오지 않으려고 했어. 숨긴다고 평생 숨겨지는 일이 아니야. 평생 숨길 생각은 아니었어. 다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도하가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내가 직접 설명하려고 했어. 적어도 누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 행세를 하다가 떠나도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나이가 되면. 미소가 다현 옆에 앉았다. 태겸 씨가 다시 떠날 거라고 확신해?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4해 전에는 아버지가 쓰러져 급하게 떠났다고 했잖아. 떠난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한마디도 남기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 다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도화가 깨지 않도록 방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다.
나는 그날 이후 몇 번이나 연락했어. 회사로 전화했고, 이메일도 보냈고, 예전에 쓰던 메신저로도 메시지를 남겼어. 그런데 답이 없었어. 정환이 물었다. 그때 받은 문자도 아직 갖고 있어? 다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4해 전, 다현은 27살이었다. 대전의 한 홍보대 행사에서 계약직 회계보조로 일하며 정규직 전환을 기다리고 있었다. 태겸은 같은 회사의 기획팀 대리였다. 누구에게나 친절했지만 쉽게 속마음을 보여주지는 않는 사람이었다. 회사 안에서는 그가 본사 임원의 딸과 교제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다현은 그 소문을 알고도 태겸을 좋아했다. 좋아한다는 사실만으로 무엇을 얻으려 하지 않았다. 회의실에서 그가 프레젠테이션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야근할 때 커피를 한 잔 더 챙겨주고 그가 건넨 짧은 감사 인사를 오래 기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이 가까워진 것은 공주에서 진행된 워크숍 마지막 날이었다. 태겸은 오래 교제한 연인이 다른 남자와 약혼한다는 사실을 그날 알게 됐다. 이미 몇 달 전부터 관계가 틀어졌지만 상대가 아무 설명 없이 결혼을 결정했다는 사실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다. 회식이 끝난 뒤 태겸은 연수원 뒤편 계단에 홀로 앉아 술을 마셨다. 다현은 비를 맞고 있는 그에게 우산을 씌워 주었다. 감기 걸려요. 태겸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웃었다. 내일이면 아무도 기억 못할 텐데요. 저는 기억할 거예요. 다현의 말에 태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친 순간 다현은 자신이 너무 솔직했다는 걸 깨달았다. 문다현 씨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줍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이니까요. 거짓말. 태겸은 술에 취해 있었지만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선명했다. 나 좋아하죠. 다현은 부정하지 못했다. 오랫동안 숨겨온 마음이 너무 갑작스럽게 드러나 버렸다. 그녀가 돌아서려 하자 태겸이 손목을 붙잡았다. 오늘만 옆에 있어주면 안 됩니까?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붙잡았다. 다현에게는 처음부터 사랑이었지만 태겸에게는 상처를 잊기 위한 선택이었을지도 몰랐다. 아침이 오기 전 태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연락이었다. 태겸은 정신없이 짐을 챙겼다. 병원에 가야 합니다. 나중에 연락할게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태겸은 서울의 병원으로 갔고 며칠 뒤 가족과 함께 싱가포르로 떠났다. 아버지의 치료와 해외 법인 문제를 동시에 처리해야 했다는 사실을 다현은 훨씬 나중에야 들었다. 그러나 당시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런 설명도 없는 침묵뿐이었다. 한 달 뒤 다현은 생리가 멈췄다는 사실을 알았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임신 테스트기에 선명한 2줄이 나타났다. 병원에서는 임신 6주라고 했다. 다현은 병원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뱃속에 태겸의 아이가 있다는 사실은 가슴 벅차면서도 잔인했다. 그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다현은 그가 자신을 기억하기나 하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그래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태겸이 선택할 기회는 있어야 했다. 다현은 회사 인사팀을 통해 해외 연락처를 알아보려 했지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예전에 사용하던 번호는 결번이었고 이메일은 반송됐다. 마지막으로 다현은 태겸과 친했던 팀장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 사흘 뒤 낯선 번호로 문자 한 통이 왔다. 남태겸 씨는 현재 가족 문제로 해외에 체류 중이며 개인적인 연락을 원하지 않습니다. 워크숍에서 있었던 일은 실수였으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주십시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다. 다현은 그것이 태겸의 뜻이라고 믿었다. 같은 날 태겸이 싱가포르 법인으로 발령났다는 소문까지 들었다. 그녀는 몇 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쥐고 있다가 끝내 임신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실수였으니 연락하지 말라잖아. 다현은 당시 미소에게 문자를 보여주며 울었다. 그 사람은 내가 임신한 줄 몰라. 몰라도 저렇게 말한 사람에게 아이가 있다고 매달리고 싶지 않아. 다현은 아이를 지우라는 가족의 압박도 견뎠다. 어머니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현실부터 생각하라고 했다. 친척들은 결혼도 하지 않은 딸이 임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가족 모두가 손가락질 받는다고 말했다.
다현은 끝까지 아이를 낳겠다고 했다. 그때 정환과 미소가 곁에 서 주었다. 정환은 다현과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다. 미소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미소의 아버지가 정환의 직업과 집안 형편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혼인신고가 미뤄지고 있었다. 다현의 어머니는 아이에게 아버지 없는 호적을 만들 수 없다며 계속 결혼을 강요했다. 결국 정환은 미소의 동의를 얻어 다현과 형식적인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도안은 정환의 친생자로 신고하지 않았고 문다현의 아들로 출생신고를 마쳤다. 혼인신고는 주변의 압박을 잠시 막기 위한 방패였을 뿐이었다. 도아가 태어난 지 석 달 뒤 두 사람은 협의 이혼했다. 정환과 미소는 다시 관계를 이어갔고 다현의 가족도 아이를 품에 안은 뒤에는 더 이상 출생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회사 사람들은 그 복잡한 사정을 알지 못했다. 다현 역시 설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미소는 소파에 앉아 과거를 떠올리다가 말했다. 그 문자, 정말 태겸 씨가 보냈다고 확신할 수 있어? 친했던 팀장에게 연락을 부탁한 다음에 왔어. 이름도 없었잖아. 그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그런 말을 보내? 정환이 팔짱을 끼며 말했다. 내일 직접 물어봐. 태겸 씨가 보낸 게 맞는지.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어? 의미가 있지. 그 사람이 알고 외면한 건지, 정말 몰랐던 건지 전혀 다른 문제잖아. 다현은 방문 너머 잠든 도아를 바라보았다. 도아에게는 같아. 내 해동한 아빠가 없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아. 하지만 앞으로도 없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잖아. 미소의 말에 다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밤 도아의 열은 한때 39도까지 올랐다. 다현은 아이를 안고 응급실에 갈 준비를 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태겸이 서 있었다. 한 손에는 어린이용 헤어 패치와 죽이 담긴 봉투를 들고 있었다. 머리와 어깨가 비에 젖어 있었다. 왜 오셨어요? 병원에서 주소를 들은 건 아닙니다. 정환 씨에게 물었습니다. 다현은 곧바로 정환을 노려보았다. 정환은 시선을 피했다. 열은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돌아가세요. 얼굴을 보고 가겠습니다. 이사님에게 그럴 권리는 없습니다. 그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온 겁니다. 태겸의 말에 다현의 표정이 굳었다. 오늘은 안 됩니다. 그럼 대체 언제 됩니까? 제가 준비될 때요. 당신은 내해 동안 준비할 시간이 있었지만 나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태겸의 억눌린 감정이 터져 나왔다.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도, 혼자 키웠다는 사실도, 내가 아버지일 수 있다는 사실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계속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왜 제가 이사님의 충격까지 책임져야 하죠? 다현도 목소리를 높였다. 저는 임신한 순간부터 혼자 감당했어요. 입덧하면서 출근했고 병원비가 부족해서 주말마다 계산 일을 했고 아이가 태어날 때 보호자 서명란을 혼자 채웠어요. 이사님이 그 사실을 오늘 알았다고 해서 제가 당장 지난 내 해를 설명할 의무는 없어요.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까? 태겸의 질문에 다현은 씁쓸하게 웃었다. 연락했어요. 언제요?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태겸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현은 휴대전화를 꺼내 오래된 사진 폴더를 열었다. 화면에는 4해 전 받은 문자의 캡처가 남아 있었다. 태겸은 문장을 읽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이걸 내가 보냈다고 생각했습니까? 당신과 가까웠던 팀장에게 연락처를 남긴 뒤에 온 문자예요. 나는 이런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을 믿으라고요. 당시 내 휴대전화는 병원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수술 뒤 바로 싱가포르로 갔고 이전 번호도 회사가 해지했습니다. 그 팀장이 누구였습니까? 다현은 잠시 기억을 더듬었다. 서기준 팀장님이요. 태겸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다. 서기준은 당시 태겸의 직속 상사였고 태겸의 옛 연인 집안과도 가까운 사람이었다. 회사 안에서 태겸이 임원딸과 다시 관계를 회복해 해외 법인으로 간다는 소문을 만든 사람도 그였다. 그 사람은 내 연락처를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요? 내가 임원 집안과 다시 엮이기를 원했으니까요. 그럼 문자를 보낸 사람이 서 팀장이라는 뜻이에요? 확인해야 합니다. 다현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확인해서 뭐가 달라져요? 누가 보냈든 저는 그 말을 믿었고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태겸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누군가 방해했다 해도 다현이 겪은 시간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때 방 안에서 도화가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다현은 곧장 들어갔다. 아이는 몸을 떨며 엄마를 찾고 있었다. 태겸도 문 앞까지 따라갔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다. 엄마, 춥고 머리 아파.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다현은 아이를 안아 달랬지만 도화는 쉽게 진정하지 못했다. 태겸은 방문 밖에서 손을 움켜쥐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서 있는 자신이 견디기 어려웠다. 잠시 후 도화가 문 밖에 태겸을 발견했다. 아저씨도 왔어요? 응. 손 잡아줘요. 다현이 말리기 전에 태겸은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아이의 작은 손이 그의 손가락을 붙잡았다. 아저씨 손은 커서 안 무서워요. 그 말에 태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침대 옆에 앉아 도화가 잠들 때까지 손을 놓지 않았다. 다현은 맞은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너무 오래 상상했던 장면이 실제가 되자 기쁘기보다 두려웠다. 도화가 다시 잠든 뒤 두 사람은 거실로 나왔다. 정환과 미소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다. 태겸이 먼저 입을 열었다. 도화가 내 아이입니까? 이번에는 다현도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태겸에게는 세상이 뒤집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정말 내 아들입니까? 공주 워크숍이 끝난 뒤 임신했어요. 다른 사람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태겸은 고개를 숙였다. 수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아이가 있다는 놀라움, 내 해를 놓쳤다는 죄책감,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원망, 다현이 홀로 견딘 시간에 대한 미안함이 뒤엉켰다. 왜 끝까지 숨기려고 했습니까? 말했잖아요.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내가 돌아왔는데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첫날 바로 아이를 내놓고 책임지라고 했어야 하나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다현은 참아온 감정을 터뜨렸다. 도화를 보고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아버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난 날도, 처음 걸은 날도, 아파서 밤새 울던 날도 당신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진실을 알 권리부터 말하면 제가 어떻게 믿어요? 몰랐습니다. 몰랐다는 말로 모든 게 없어지지는 않아요. 알고 있었다면 절대 외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자 방 안에서 도화가 뒤척였다. 다현은 곧바로 말을 멈췄다. 태겸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검사를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다현이 차갑게 바라보았다. 생각은 했겠죠. 솔직히 말하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도화를 안았을 때 알았습니다. 다현은 씁쓸하게 웃었다. 감정은 증거가 아니에요. 그럼 검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공식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오늘처럼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결과와 상관없이요. 내 아이가 맞다면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책임. 다현은 그 단어를 되뇌었다. 역시 그 말이군요.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아이를 사랑한다는 말보다 책임지겠다는 말을 먼저 하네요. 태겸은 대답하지 못했다. 처음 만난 아이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거짓처럼 느껴졌고 책임이라는 말은 너무 딱딱했다. 그러나 다현에게는 그 표현이 가장 두려운 것이었다. 책임은 의무가 끝나면 사라질 수 있지만 도하는 아버지의 의무만을 필요로 하는 아이가 아니었다. 저는 도하에게 불쌍해서 찾아온 아버지를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요. 불쌍해서 온 게 아닙니다. 그럼 왜요? 태겸은 쉽게 답하지 못했다. 도하에게 끌리는 감정은 강했지만 아직 이름을 붙이기 어려웠다. 다현은 그의 침묵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보세요. 이사님도 모르잖아요. 모르는 채로 떠나지는 않겠습니다. 내일부터 회사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 주세요. 그건 어렵습니다. 해야 합니다. 직원들에게 알려지면 제가 어떤 말을 듣게 될지 생각해 봤어요? 승진을 위해 아이를 이용했다거나 이사님을 붙잡으려고 일부러 숨겼다는 말이 나올 겁니다. 그런 말은 내가 막겠습니다. 이사님이 막을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태겸은 회사의 권력 관계를 떠올렸다. 자신은 총괄이사였고 다현은 프로젝트 핵심 실무자였다. 사적인 관계가 알려지는 순간 다현의 능력과 성과는 모두 의심받을 수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회사에서는 상사와 직원으로만 지내세요. 도화를 만나는 문제는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갑자기 아빠라고 밝히거나 아이에게 기대를 심어주지 마세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적어도 제가 당신을 믿을 수 있을 때까지요. 어떻게 해야 믿습니까? 그건 제가 알려줄 수 있는 답이 아니에요. 태겸은 입술을 다물었다. 그날 그는 결국 도아에게 자신의 정체를 말하지 못한 채 집을 나섰다. 다음 날 회사에서 두 사람은 약속대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나 서로를 의식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했다. 태겸은 다현의 얼굴에서 피로를 읽었고 다현은 그가 몇 번이나 말을 걸려다가 멈추는 것을 보았다. 세종 프로젝트 회의에서는 더 큰 문제가 생겼다. 디자인팀이 제안한 예산이 거래처 한도를 크게 초과했고 영상팀은 촬영 일정을 맞출 수 없다고 했다. 태겸은 전체 구성을 다시 짜야 한다고 판단했다. 문 팀장님, 현재 예산으로 가능한 범위를 정리해 주세요. 기존 촬영의 절반을 지역 창업기업 인터뷰로 바꾸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신 광고처럼 화려하게 만들기보다 실제 입주 기업의 이야기를 중심에 놓아야 합니다. 브랜드 메시지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정성은 강해집니다. 이 센터의 목적은 건물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지역 연구자들이 정착할 이유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태겸은 그녀의 의견을 잠시 검토했다. 좋습니다. 그 방향으로 다시 구성하죠. 회의가 끝난 뒤 정유리가 다현에게 다가왔다. 팀장님, 이사님이 팀장님 의견만 유난히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농담처럼 한 말이었지만 다현은 표정이 굳었다. 제안에 근거가 있으니까 받아들인 거야. 저도 알아요. 그런데 어제 병원까지 같이 갔다면서요? 두 분 원래 아는 사이예요? 주변 직원 몇 명이 귀를 기울였다. 다현이 대답하기 전 태겸이 회의실로 돌아왔다. 병원에 함께 간 건 팀원의 아이가 아팠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누구에게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정유리는 머쓱하게 웃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회사에서는 개인의 가정사를 이야깃거리로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의 단호한 말에 직원들은 흩어졌다. 다현은 고맙기보다 불안했다. 태겸이 자신을 보호할수록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있다는 의심만 커질 수 있었다. 퇴근 직전 태겸이 다현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다. 안에는 내해 전 사용했던 이메일 계정의 로그인 기록과 해외 출국 서류 사본이 들어 있었다. 당신의 연락을 일부러 무시한 게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 시기에 이전 계정은 모두 정지돼 있었습니다. 다현은 서류를 훑어보았다. 그래도 그 문자를 누가 보냈는지는 모르잖아요. 서기준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계속 묻자 만나서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다현의 얼굴에 긴장이 번졌다. 왜 지금까지 이를 다시 들추려는 거예요? 당신과 나 사이를 누군가 의도적으로 막았다면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저는 알고 싶지 않아요. 나는 알고 싶습니다. 알아서 무엇을 하려고요?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나면 우리가 잃은 시간이 돌아옵니까? 태겸은 잠시 침묵했다. 돌아오지 않더라도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미 같은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저는 더 이상 당신에게 연락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니까. 다현은 봉투를 돌려주려 했다. 태겸은 받지 않았다. 적어도 내가 당신을 버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버려졌어요. 그녀의 말에 태겸의 표정이 굳었다. 의도가 없었다고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현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퇴근했다. 그날 밤 태겸은 서기준을 만났다. 대전역 근처의 조용한 식당에서 마주 앉은 서기준은 예전보다 머리가 휘어져 있었다. 갑자기 내의 전의를 왜 묻는 거야? 문다현 씨가 내 연락처를 달라고 했습니까? 서기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런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태겸은 휴대전화 화면을 내밀었다. 다현이 받은 문자의 캡처였다. 이 문자를 보낸 적 있습니까? 서기준은 화면을 보자 술잔을 내려놓았다. 누가 줬어? 보냈습니까? 태겸아,
그때는 상황이 복잡했어. 그 한마디로 답은 충분했다. 태겸은 이를 악물었다. 왜 그랬습니까? 네, 아버지가 쓰러졌고 싱가포르 법인 승계 문제가 걸려 있었어. 윤 전무 쪽에서는 네가 딸과 다시 만나는 조건으로 지원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다현 씨 연락을 막았습니까? 계약직 직원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질까봐 그랬지. 태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임신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까? 서기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에 태겸의 얼굴이 굳었다. 알았군요. 정확히는 몰랐어. 병원에서 연락이 필요하다고 했고 꼭 전해야 할 말이 있다고 했어. 하지만 네가 알면 한국에 남겠다고 할까봐. 태겸은 그의 멱살을 잡았다. 그 아이는 내 아들이었습니다. 서기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나는 내 아들이 태어난 줄도 모르고 내 해를 살았습니다. 당신이 내 대신 무슨 권리로 결정했습니까? 주변 손님들이 돌아보자 태겸은 천천히 손을 놓았다. 분노로 손이 떨렸지만 주먹을 휘두른다고 지나간 시간이 돌아오지는 않았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태겸은 식당을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그는 곧바로 다현에게 전화하려 했지만 손을 멈췄다. 진실을 알려주는 일이 그녀의 상처를 덜어줄지 오히려 더 깊게 만들지 알 수 없었다. 그 순간 다현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다. 이사님, 지금 어디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도화가 없어졌어요. 태겸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어디서 사라졌습니까? 어린이집 앞이요. 다정이가 데리러 갔는데 잠깐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사이에 밖으로 나갔대요. 경찰에 신고했습니까? 정환이가 신고했어요. 저는 근처를 찾고 있어요. 현재 위치를 보내주세요. 바로 가겠습니다. 태겸은 차에 올라타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손이 떨렸다. 도화가 사라졌다는 말만으로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직 아버지라고 불려본 적도 없고 제대로 함께한 시간도 없었다. 그런데 아이를 잃을 수 있다는 공포는 이미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어린이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경찰과 가족들이 골목을 나누어 수색하고 있었다. 다현은 우산도 없이 빗속을 뛰어다니며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도아야, 문도아. 태겸은 그녀에게 달려갔다. 마지막으로 본 시간이 언제입니까? 6시 10분쯤이래요. 공룡 우비를 입고 있었어요. 아이가 자주 가는 곳이 있습니까? 근처 놀이터, 편의점, 작은 도서관. 도아가 오늘 특별히 말한 곳은 없었습니까? 다현은 눈물을 닦으며 기억을 더듬었다. 아침에 똑같이 웃는 아저씨는 어디서 사냐고 물었어요. 태겸의 표정이 굳었다. 혹시 회사로 간 건 아닐까요? 어린이집에서 회사까지는 성인 걸음으로 30분 가까이 걸렸다. 4살 아이가 혼자 가기에는 먼 거리였지만 도하는 다정과 몇 번 버스를 타고 회사에 온 적이 있었다. 태겸은 곧장 회사로 향했다. 건물 경비실에 도착해 폐쇄회로 영상을 확인하자 노란 공룡 우비를 입은 작은 아이가 20분 전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두 사람은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불이 꺼진 사무실 안에서 희미한 흐느낌이 들렸다. 다현이 스위치를 켜자 도하는 태겸의 빈 의자 아래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도하야. 다현이 달려가 아이를 끌어안았다. 왜 혼자 왔어?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도하는 겁에 질린 얼굴로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가 그 아저씨랑 싸워서 아저씨가 또 멀리 갈까봐. 다현과 태겸은 동시에 굳어졌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어제 엄마랑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 들었어. 아저씨가 도망 안 간다고 했잖아. 도하는 눈물을 닦으며 태겸을 올려다 보았다. 아저씨가 우리 아빠예요? 다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태겸은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다현과 약속한 선을 넘고 싶지 않았다. 도하야. 그는 아이의 젖은 우비를 벗겨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저씨가 지금 바로 대답하면 엄마가 많이 놀랄 수 있어.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할게. 뭔데요? 아저씨는 도하가 싫어서 멀리 가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도하는 울먹이며 물었다. 그러면 내일도 와요? 태겸은 다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했다. 그는 아이에게 거짓 약속을 하지 않기 위해 다시 다현의 허락을 기다렸다. 다현은 한참 뒤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태겸이 대답했다. 내일도 올게. 도아는 그제야 안심한 듯 태겸의 목을 끌어안았다. 다현은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비밀을 지키려 했던 모든 선택이 이미 아이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날 밤 다현은 처음으로 인정했다. 태겸을 완전히 밀어내는 것만으로 도아를 보호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를 받아들이는 일 역시 아이를 새로운 상처 앞에 세울 수 있었다. 태겸은 도아를 품에 안고 회사 밖으로 나왔다. 빗물에 젖은 골목을 걸으며 그는 마음속으로 같은 약속을 반복했다. 이번에는 떠나지 않겠다고. 그러나 세 사람 모두 알지 못했다. 서기준이 보낸 문자 뒤에는 단순히 한 사람의 독단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태겸의 어머니는 이미 4해 전 다현의 임신 가능성을 전해 들었고 아들의 앞날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모든 연락을 막으라고 지시한 사람이었다. 도아를 찾은 다음 날 회사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침이 시작됐다. 직원들은 세종 프로젝트 제안서 마감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분주하게 움직였고 태겸은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다현은 밤새 잠을 자지 못한 사람처럼 창백했다. 도아가 회사까지 혼자 찾아왔다는 사실보다 아이가 어른들의 대화를 엿듣고 아버지의 존재를 짐작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 괴롭혔다. 회의가 끝나자 태겸은 다현에게 잠시 남아 달라고 했다. 도아는 괜찮습니까? 어린이집에는 보냈어요. 다정이가 며칠 동안 직접 데려다 주고 데리러 가기로 했고요. 어젯밤에 나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게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현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야기하려고요. 무엇을 말할 겁니까? 당신이 친아버지일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어른들끼리 정리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할 거예요. 가능성이 높다고요? 태겸의 눈빛이 굳었다. 확인되지 않은 일을 아이에게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당신은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과 도아에게 사실로 말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태겸은 대답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다현은 언제나 아이를 중심으로 판단했다. 자신은 아직도 잃어버린 내 해와 아버지라는 이름에만 매달리고 있었다. 검사를 합시다. 다현이 먼저 말했다. 태겸의 표정이 변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도아에게 필요한 일이에요. 앞으로 당신이 아이를 만나게 된다면 감정이나 닮은 얼굴만으로 시작해서는 안 돼요. 법적 책임도 의료 기록도 분명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회사에서도 아이 앞에서도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약속하겠습니다. 다현은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을 나갔다. 태겸은 닫힌 문을 바라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친자 확인을 받는 일이 두렵지는 않았다. 오히려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두려웠다. 만약 자신이 아버지가 아니라면 도아를 향해 이미 자라버린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더 깊은 곳에서는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확신이 있었다. 두 사람은 퇴근 뒤 대전의 한 대학병원 유전상담센터를 찾았다. 다현은 사설 검사기관이 아니라 신원을 확인하고 절차를 기록하는 병원을 선택했다. 간호사는 검사 목적과 법적 효력에 대해 설명했고 아이에게 강제적으로 검체를 채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도아는 면봉을 보며 물었다. 이걸 왜 입에 넣어요? 다현은 아이 앞에 앉았다. 도아 몸에 있는 아주 작은 비밀을 확인하는 거야. 무슨 비밀? 다현은 잠시 태겸을 바라보았다. 태겸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결정을 기다렸다. 남태겸 아저씨가 도아를 낳게 해준 아빠인지 확인하는 거야. 도아는 눈을 크게 떴다. 진짜 아빠? 검사를 하면 알 수 있어. 그러면 정환 아빠는 가짜예요? 아이의 질문에 다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니야. 정환 아빠는 도아가 태어날 때부터 도와주고 사랑해준 사람이야. 사람을 사랑한 시간이 가짜가 되는 건 아니야. 그럼 아빠가 2명이에요. 태겸이 천천히 아이 앞에 무릎을 굽혔다. 도아가 허락해주면 아저씨는 앞으로 아빠가 되는 법을 배우고 싶어. 아빠가 되는 법도 배워야 해요. 아저씨는 아직 도아가 좋아하는 반찬도 모르고 잘 때 어떤 이야기를 듣는지도 모르잖아. 도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나는 소시지보다 계란말이를 좋아하고 잘 때 공룡책 봐요. 기억할게. 그리고
약속 안 지키면 아빠 못해요. 태겸의 표정이 흔들렸다. 그것도 기억하겠습니다. 검체 채취는 몇 분 만에 끝났다. 도하는 면봉이 간지럽다며 웃었지만 다현과 태겸은 웃지 못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린다는 설명을 들은 뒤 세 사람은 병원을 나왔다. 그날 밤 태겸은 어머니 고은숙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평소에도 아들의 귀국과 회사 생활을 세세하게 확인하던 사람이었지만 목소리가 유난히 다급했다. 너 지금 대전에 있니? 그렇습니다. 네가 어느 여자아이랑 친자검사를 했다는 말이 사실이야? 태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어. 의료 정보를 확인하신 겁니까? 지금 그게 중요하니? 아이가 있다는 게 사실이야? 태겸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네, 전 문다현 씨 연락을 막으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누가 그런 말을 해? 서기준 씨에게 들었습니다. 그 사람 말을 믿어? 부정하실 겁니까? 은숙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너는 아버지 문제로 정신이 없었어. 싱가포르 법인도 살려야 했고 윤 전무집안과 관계도 회복해야 했지. 정체도 모르는 계약직 여자가 너를 찾는다는 말을 듣고 막은 것뿐이야. 임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들으셨습니까? 확실하지 않았어. 그래서 확인조차 못하게 하셨습니까? 그 여자가 정말 아이를 가졌다면 돈을 요구했겠지. 그런데 아무 말도 없었잖아. 태겸은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말에는 죄책감보다 정당화가 더 많았다. 다현 씨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아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은숙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그 아이가 정말 내 아이라면 더 큰 문제야. 지금 어디 있어? 몇 살이야? 성은 뭐고? 그걸 왜 물으십니까? 우리 집안 아이면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지. 어머니가 알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제 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아이입니다. 가능성? 아직 확정도 안 됐다는 거니?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바로 데려와. 집안 변호사에게도 말해두겠다. 태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마십시오. 태겸아, 어머니가 내해 전 한 번 결정해서 제 인생과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제 허락 없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분노로 떨렸다. 다현에게 이 사실을 바로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차마 전화를 걸지 못했다. 어머니가 이미 병원 절차까지 알아냈다면 다현과 도아에게 직접 접근할 가능성도 있었다. 예상은 다음날 현실이 됐다. 다현이 어린이집 앞에 도착했을 때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길가에 서 있었다.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은 은숙이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멀리서도 도아를 단번에 알아보았다. 아이의 얼굴은 어린 시절 태겸과 너무 닮아 있었다. 문다현 씨죠? 다현은 도아를 자기 뒤로 숨겼다. 누구시죠? 남태겸 어머니입니다. 다현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은숙은 인사보다 도아의 얼굴을 먼저 살폈다. 아이를 잠깐 보려고 왔어요. 보셨으면 돌아가세요. 친자검사까지 했다면서요. 결과가 나오면 우리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라는 게 누구죠? 남씨, 집안 사람들이죠. 다현은 헛웃음을 지었다. 도아는 문도아예요. 남씨 집안 소유물이 아닙니다. 은숙의 눈썹이 올라갔다. 친아버지가 확인되면 성과 가족 관계도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어요? 바로 잡는다는 표현부터 잘못됐네요. 지금 도아의 삶이 틀렸다는 뜻처럼 들리니까요. 아버지 없이 자란 기록을 그대로 두겠다는 겁니까? 다현은 아이가 듣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낮췄다. 도아에게 부족한 기록은 없어요. 제가 보호자이고 가족들이 함께 키웠습니다. 아버지가 있는데도 숨기는 건 아이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내해 전 아들에게 연락하려던 임신부를 막은 분이 아이를 위한 일을 말씀하시네요. 은숙의 표정이 흔들렸다. 태겸이가 그 얘기까지 했습니까? 아니요. 지금 반응을 보니 사실인 것 같군요. 은숙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때 도하가 다현의 옷자락을 당겼다. 엄마, 이 할머니는 누구예요? 다현이 대답하기 전에 은숙이 아이 쪽으로 몸을 낮췄다. 나는 도하 할머니가 될 사람이야. 다현은 즉시 아이 앞을 막았다.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얼굴만 봐도 알겠는데
무슨 확인이 더 필요해요? 아이에게 마음대로 관계를 정하지 마세요. 두 사람 사이의 긴장에 도하는 겁먹은 표정을 지었다. 어린이집 교사가 상황을 살피며 다가오자 다현은 아이를 안고 자리를 떠났다. 은숙은 뒤에서 말했다. 결과가 나오면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겠습니다. 태겸이한테만 맡길 수는 없어요. 다현은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변호사를 보내시면 저도 변호사로 답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다현은 태겸의 사무실 문을 닫고 서류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어머니가 어린이집으로 찾아왔어요. 태겸의 얼굴이 굳었다. 내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로 끝인가요? 바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사님이 사과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어머니와 제가 같은 생각이라고 보지 마십시오. 저한테는 같은 가족이에요. 나는 도화를 데려가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성을 바꾸고 가족 관계를 바로잡겠다고 했어요. 태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당신이 막을 수 있어요? 막겠습니다. 네. 해 전에도 당신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말에 태겸은 침묵했다. 다현은 준비해 온 문서를 펼쳤다. 프로젝트 기간 동안 자신의 인사평가와 성과 승인을 태겸이 아닌 조병철 대표가 맡게 해달라는 요청서였다. 동시에 두 사람이 사적으로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대표에게만 알리고 업무상 이해 충돌을 공식적으로 관리하자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 이게 필요합니까? 태겸이 물었다. 필요해요. 친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당신은 제 직속 상사이고 회사 사람들은 이미 이상하게 보고 있어요. 내가 당신에게 불이익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특혜를 주는 것도 불이익이에요. 제 성과가 제 능력이 아니라 당신과의 관계 덕분이라고 말하게 만들 테니까요. 태겸은 문서를 천천히 읽었다.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도화를 만나는 시간도 정해야 해요. 결과가 나온 뒤에요. 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제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2시간만 만나세요. 너무 짧습니다. 도화는 당신이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하기 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현의 말에 태겸은 반박을 멈췄다. 알겠습니다. 아이에게 선물을 쏟아붓거나 가족들에게 데려가거나 아빠라고 부르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그럴 생각 없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찾아오면 만남도 중단할 겁니다. 태겸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정한 조건을 따르겠습니다. 다현은 예상보다 쉽게 받아들이는 그의 반응에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이내 서류를 챙겨 나갔다. 문제는 회사 안에서 더 빠르게 번졌다. 누군가 다현과 태겸이 병원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봤다는 이야기가 사내 메신저에 올라왔다. 처음에는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는 정도였지만 곧 태겸과 도화가 닮았다는 말이 더해졌다. 정유리는 복사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다. 문 팀장 애가 이사님 아들이라는 말도 있던데. 설마 이사님은 해외에 있다가 이제 돌아왔잖아. 애가 4살이면 시기가 맞기는 해. 그래서 문 팀장이 프로젝트 핵심으로 들어간 거 아니야? 정유리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었다. 자신도 처음에는 태겸이 다현을 특별히 대한다고 생각했지만 다현이 회사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만하세요. 정유리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근거도 없는 얘기로 사람 평판 망치지 마세요. 우리가 없는 말 했어? 확인되지 않은 말을 퍼뜨리는 게 없는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소문은 멈추지 않았다. 결국 다현은 조병철 대표에게 직접 상황을 설명했다. 친자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태겸이 아이의 생부일 가능성이 높으며 업무상 이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인사평가 권한을 조 대표에게 넘기고 싶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걸 왜 이제 말했어요? 사적인 일이 회사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문 팀장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조 대표는 이 말을 짚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다현은 예상하지 못한 말에 눈을 들었다. 대표님, 회사에서는 능력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확인되면 경고할 거고요. 다만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두 사람 모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만둘 생각은 하지 마요. 다현은 잠시 침묵했다. 솔직히 생각했습니다. 문 팀장이 왜 나가요?
잘못한 게 없는데. 조 대표의 말에 다현은 가슴이 뜨거워졌다. 예전에 자신이라면 소문이 커지기 전에 사직서를 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쌓아온 경력과 자리를 누군가의 편견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며칠 뒤 친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 병원 상담실에서 의사는 친자 관계가 성립할 확률이 99.99%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다현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했을 뿐인데도 손끝이 차가워졌다. 태겸은 결과서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도아에게 시선을 돌렸다. 도아는 숫자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러면 아저씨가 아빠 맞아요? 태겸은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내가 도아를 낳게 해준 아빠가 맞아. 도아는 잠시 태겸을 바라보다가 물었다. 그런데 왜 지금 왔어요? 태겸의 눈이 흔들렸다. 아빠는 도아가 태어난 걸 몰랐어. 엄마가 말 안 했어요? 엄마는 말하려고 했어. 그런데 어른들이 잘못해서 아빠가 듣지 못했어. 다현은 태겸이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는 것을 보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면 이제 같이 살아요? 도아의 질문에 두 사람 모두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태겸이 말했다. 아빠가 도아와 엄마한테 믿음을 얻으면 그때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어. 믿음은 어디서 사요? 태겸은 처음으로 웃었다. 사는 게 아니라 올해 약속을 지키면 생기는 거야. 도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오늘부터 지켜요. 검사 결과가 나온 날부터 태겸과 도아의 정해진 만남이 시작됐다. 첫 번째 만남은 유성구의 어린이 도서관이었다. 태겸은 비싼 장난감 대신 도아가 좋아한다는 공룡 그림책을 빌렸다. 책을 읽는 동안 공룡 이름을 자꾸 틀려 도아에게 몇 번이나 지적을 받았다. 아빠는 공룡도 몰라요?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나온 아빠라는 말에 태겸은 책장을 넘기던 손을 멈췄다. 도아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른 채 그림을 가리켰다. 이건 브라키오사우루스예요. 태겸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는 아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웃었다. 아빠가 공부할게. 다현은 맞은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태겸은 약속한 2시간을 넘기지 않았고 아이가 더 놀고 싶어 해도 다음 주에 다시 만나자고 말했다. 헤어질 때도 억지로 안거나 입을 맞추지 않았다. 다현은 조금씩 경계가 풀리는 자신을 느꼈다. 그러나 은숙은 기다리지 않았다. 친자 결과가 나온 지 이틀 뒤 은숙은 변호사와 함께 다현의 집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도아를 남씨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리고 성을 바꾸는 절차, 양육비 지급, 정기 면접 교섭에 관한 서류를 내밀었다. 이건 협박입니까? 다현이 물었다. 정리하자는 겁니다. 태겸이 아들이 확인됐으니 정당한 위치를 찾아줘야죠. 도아의 위치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제 아들이고 이 집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요? 교육, 재산, 사회적 환경 모두 달라질 수 있어요. 남씨 성을 가지면 더 나은 사람이 됩니까? 은숙의 표정이 굳었다. 감정적으로 나오지 말아요. 아이의 이름과 삶을 서류 몇 장으로 바꾸려는 분이 감정을 말하네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친생자 인지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성과본을 반드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 간 협의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은숙은 변호사를 노려보았다. 나는 법 설명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태겸이 들어왔다. 다현이 보낸 짧은 메시지를 받고 급히 온 것이었다. 어머니, 그만